정치권 상황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국민의힘 선관위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공정과 흥행 두 가지를 강조했었는데요. 관련 발언 준비가 됐나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경선에 있어서 두 가지 키워드는 공정과 더불어 흥행입니다. 당의 조치에 대해서 다소간의 이견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합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만이 국민의 그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공정이고 나중도 공정이고 최대의 목표를 공정에 삼고 사심없이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네, 당 대표도 선관위원장도 공정을 계속 강조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 대표와 윤석열 캠프 사이에 네. 사실 이게 다툼이 계속 있었어서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이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리가 좀 될까요? 그동안은 뭐 당헌 당규에 없는 경준위 경선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준비가 꾸려지다 보니까 뒤늦게 입당을 한 윤석열 캠프나 혹은 최재형 캠프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왜 몰아가라 하느냐, 자원봉사 왜 가야 하느냐, 또 토론회를 왜 먼저 시작하느냐 등등. 토론회는 취소되고 어제 비전 발표가 있었는데 12명이 7분씩 그냥 일방적인 발표를 하고 끝나서 흥행 차원에서는 큰 재미가 없었고 어제는 윤희숙 의원의 선언이 오히려 덮어버렸어요, 뉴스를. 그런데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절차에 따른 그야말로 당헌 당규에 따른 공식 기구가 경선 관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후보들 누구도 이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는 어려운데 표면적으로는 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잦아졌지만 문제는 앞으로 부딪힐 대목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경선 룰을 정하는 문제부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경선 룰 관련한 또 논란이 네.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맞습니다. 유불리가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네. 넣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쟁점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9월 들어가서 추석 전에 1차 컷오프에서 12명의 후보가 지금 8명으로 추려지거든요.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추려지고. 근데 이제 지금 지지율이 좋으면 여론조사에서 설마 떨어지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약체 후보를 밀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주로 지금 그 똑같은 경우가 김재원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 경선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투표인단으로. 나는 추미 후보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좀 악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가 되면 어떻겠느냐라는 걱정을 후보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앞서가는 후보들이 역선택에 희생을 당할 수 있고 뒤처진 후보나 가망이 없는 후보들이 오히려 반대쪽 진영에서는 표를 몰 수 있기 때문에 역선택을 방지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게 주로 앞서가는 후보들 입장이고 좀 이제 뒤에 따라가는 추격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문제냐. 사실은 선거인단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선 경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부 역선택을 이제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는 통계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인천공항에 아프간인들을 태운 항공기가 착륙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한국을 도운 아프간인 378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378명을 태운 군수송기, 공중급육인데 이거 도입해서 아주 이번에 요긴하게 활용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군수송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 영상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프간인들은 이제 PCR 검사 마치고 진천의 있는 공무원 수련원 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생활을 하는데 여기가 그래도 4인실들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좀 머물 수 있는 이런 이제 혜택이 있고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파키스탄에서부터 벌써 하면서 들어왔지만 아마 좀 쾌적하게 생활하시면서 격리 생활 마치고 여러 가지 또 타국에서 불안감이 있을 텐데 아마 우리 정부가 정말 최대한의 배려를 할 것 같고 좋은 모습으로 또 정착의 과정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그 소식은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정치권 소식 좀 돌아와서 네. 일단 공정과 함께 이준석 대표 흥행 이야기도 네, 하던데요. 흥행이 되려면 사실 이게 뭔가 좀 싸움이 재밌어야 될 치열해야죠. 텐데. 그래서 지금 이미 흥행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것이 그동안 윤석열 캠프와 이제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 간의 갈등이라면
경준이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자꾸 열려고 하는데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게 내부에서조차 뭐 이제 여권은 차치하고라도 내부에서조차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 없는 거 아니냐, 준비 안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을 했는데 네, 그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좀 올라와요. 지지율이 꽤 올라옵니다. 보시면은 야권 후보 내에서는 최재형 후보보다 더 올라오고 있어요. 그 지금 대체로의 느낌은 윤석열 후보 뒤쫓아가는 최재형 후보.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시면 좀 의외의 또 반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탄력을 받았고요. 어찌 보면 나는 윤 후보만 잡으면 이 굉장히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1위 주자인 이 윤 후보에 대한 점점 강공이 이제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예비 경선 또 본경선 토론회가 흥행이 별로 안 된 편이고 네거티브만 부각됐는데 지금 야권 주자들의 토론은 제가 보기엔 1차부터 상당히 흥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역시 2위 후보가 얼마나 쫓아가느냐 이게 관심사죠. 네. 네,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한 아프간인을 태운 우리 공군 수송기 착륙 장면 영상이 들어왔다는데요. 보이네요. 네, 바로 이 항공기입니다. 이 군용기가 여러 나라 영공을 통과해서 아프간 현지까지 갔고, 맞습니다. 아프간인들 370여 명 태우고 지금 막 인천공항에 도착한 조금 전 화면입니다.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작전명 미라클이니까 지금 저기 탄 분들은 어떤 느낌일까? 최근에 우리나라도 91년도 소말리아 모가디슈를 탈출하던 영화가 만들어져서 흥행이 됐잖아요. 그 장면하고 이 장면을 오버랩해서 보니까 저 안에 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적 같은 미라클 이 작전이 노아의 방주 같은 느낌이에요. 그야말로 사지를 탈출해서 새로운 이제 미지의 땅이지만 희망이 있는 곳으로 오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했더군요. 탈출했던 외교관이 다시 들어가고 6대의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안전하게 가장 많은 숫자의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 공로자들이죠. 이분들을 공항에 모아서 수송기에 태워서 출국하는 과정이 독일은 지금 이제 이런 분들을 모았는데 7명밖에 못 모였다. 우리는 처음엔 26명이 모였지만 거의 다 찾아내서 실어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적적인 작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 사실 아프간인이지만 한국의 친구들이에요. 사실. 그 맞습니다. 저희가 같이 일했던 이분들이 잘 적응해서 우리 이웃으로 살 수 있게 네, 친구들이 이웃이 될 수 있게 돕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그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정치권 소식으로 좀 돌아오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어제 의원직을 던졌죠. 그런데 이게 오늘 약간 좀 엉뚱하게 튑니다. 부친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이 옮겨 붙는 양상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친정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국회의원들이 뭐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거든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냐. 80세의 부친이 연고가 없는 땅에 농사를 짓고 여생을 보낸다는 말을 신뢰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혹시 윤 의원이 KDI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한 것은 아닙니까? 자, 이게 일단 사실관계 확인부터 좀 네. 해보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제 윤희숙 의원은 이제 당에서도 국민의당에서도 소명이 됐으니까 문제 없다. 어떤 징계 조치도 없었어요. 윤희숙 의원은 빠졌는데 본인 입장에서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경제 전문가로 상당히 세게 비판했으니 자신을 부친을 엮어서 사실은 무고한데 엮어서 결국은 흠결을 내려고 했다. 이런 비판인데 민주당 입장은 들여다보니까 흠결이 없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부친은 부산이 고향으로 알려져 있어요. 윤희숙 의원은 서울 출생입니다. 부친이 동대문에 사시는데 세종시에다가 3천여 평의 땅, 10,00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땅을 8억 원 이상의 이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이 노후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셨다는데 80 가까운 노인이 3,000평의 땅에 농사를 지으려고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갔다. 세종시예요. 예, 2016년입니다. 세종시의 땅인데 그 주변은 국가 산업단지로 거의 둘러싸인 땅이에요. 그런데 이때 윤희숙 의원은 KDI에 또 소속돼서 국책연구기관이죠. 세종시에 아파트를 사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제 윤희숙 의원은 부친의 땅 문제는 나는 몰랐던 사실이다. 30년 전에 이미 독립경제로 분리되면서 이 부친의 재산에 대해서 몰랐다. 이런 대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벼농사를 짓긴 하는데 소작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영농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고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또 이제 모친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농사 지으려고 했는데 이 모친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건강도 안 좋고 농사 지으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남편인 이 부친이 포기하고 올라온 것이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지금 이제 시세 차익을 내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투기로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민주당은. 이걸 해명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엮었다라고만 얘기해서 지금 이 불똥이 말이죠. LH처럼 KDI도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국가의 이제 저 투자 계획을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좀 앞으로 일파만파 퍼질 것 같습니다. KDI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데 네. 일단 국민의힘은 본인과 무관한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네네, 본인과 무관한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제2의 시나리오도 나온 것이 오히려 윤희숙 의원보다 윤희숙 의원 동생의 남편, 이 제부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이었고 당시 최경환 이제 기재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부동산 정책 굉장히 우리가 언제 빚내서 집사라고 했습니까? 하는 항변도 했던 분인데 그 보좌관으로 이제 일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또 사위가 혹시 정보의 제공자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진위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의혹일 뿐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해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합리적 의심, 투기의 의심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 이것을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연좌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야만적이다, 연좌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민주당은 800여 명이 이미 배우자 직계 좀비속 조사를 같이 다 마친 거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비교섭단체 5당 포함해서 500여 명의 정보 동의를 한 이 직계 좀비속과 배우자까지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만 뭐 연좌를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 어차피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마당인데 윤희숙 의원만 굉장히 이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여야의 이 온도차는 큽니다. 일단 권익위가 경찰에 일단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그렇죠.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경찰 국수본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자, 민주당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죠. 네. 오늘 워크숍이 있었는데 대선 예비 후보들도 다 참석했어요, 이 자리에. 일단 민주당 대선 경선은 결선 투표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1차에서 끝나느냐. 그렇죠. 이게 관심사죠. 그러니까 이게 1차에서 끝난다면 뭐 이제 10월 10일 전후에 결정이 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결선 투표를 하면 결선 투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10월 14일, 15일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기에 날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요. 어찌 보면 지금 이재명 지사 쪽에서 굉장히 이걸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2위로 쫓아 올라오던 이낙연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거티브도 지금 한동안 조용하고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보도도 적어져 있고 국민의힘으로 오히려 넘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10월이면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 남았거든요. 이 동안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도 들여다보게 되겠죠. 공식 경선이 시작됐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인물은 이낙연 후보일 것 같아요. 어떻게 결선 투표까지를 만들어낼 것이냐. 1, 2위가 2명을 놓고 이제 투표를 하는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또 의외의 이변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 결선 투표가 치러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나타날 것 같은데 자신 결선 투표 안 한다. 과반을 초기에 얻을 것이다. 자신하는 이재명 후보와 어떻게든 결선 투표의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 이낙연 후보의 전략을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일단 충청권부터 시작되는 지역 순회 경선이 그렇습니다. 일단 예정돼 충청, 있고, 호남 이렇게 가거든요. 네.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충청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선제압을 할지, 네. 추격의 발판을 확고하게 마련할지 그거 좀 그렇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